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리플레이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여기에 약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안녕하십니까 주톡비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소속 조용석 기자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격하게 요동치면서 개인 투자자, 특히 주린이들의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신 이야기가 미국 10년째 국채 금리가 올라서 혹은 내려서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대한 커져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가 보다 듣고 계셨지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저 포함해서 주린이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한 주린이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줄, 나아가 향후 시장 전망까지 해주실 제가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박석현 KTB 투자증권 매크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 팀장님은 1990년 증권업계에 발을 디디신 이후에 교보,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을 거쳐 올해 26년 차를 맞는 매크로 거시경제 분야 전략 전문가십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10년물 국채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미국 국채라는 게 뭐고, 왜 하필 저희들이 자꾸 미국 국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미국 국채라는 건 미국 정부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재무부가 이제 그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네. 국가가 특정 시점에 한해서 지급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대표적인 성격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그 시중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하는 건데, 네. 대신 이제 금리를 돈을 이제 끌어들인 대신 이제 금리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10년물이라고 하면 10년 이후에 이 원금을 돌려주는 걸로, 그러니까 1년마다 이자는 지급이 되는 거지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걸 잘 돌려줄 수 있을지, 진짜 돌려줄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각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네네. 이게 그 발행 통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화 베이스로 네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대부분 네네. 이제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국채가 그 외환 리스크를, 그러니까 환 리스크를 갖지 않아야 그만큼 안전자산이 되는 건데, 미국 국채가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큰 안전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를 수요하는 계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이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미국 국채의 주요 투자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를 우리나라 원화 자산으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 자산을 편입을 시켜야 되는 네네. 건데, 대표적인 자산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외환 안정성이 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미 국채이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외환 보유고가 상당 부분 미 국채로 투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요새 또 결국 미국 국채 10년물이라는 게 이게 10년 만기 채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금리가 오른다, 이게 은행 이자가 오른다라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게 되면 네네. 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예금을 한 예금주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네.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거니까 네. 당연히 그 이용료를 줘야 되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은행에서는 이자 네네.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네. 채권은 똑같이 국채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행을 해서 그 돈을 이제 그 시중 돈을 정부가 이제 갖다 이제 끌어서 쓰게 되니까 네. 돈을 쓰는 만큼의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네. 그게 국채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린이분들이 더욱 헷갈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예, 있고, 예. 금리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예, 있고, 예. 또 이자율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도 예, 있는데, 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수익률, 금리, 이자율, 이 세 개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떤 자산을 투자하게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자나 이제 금리 이런 거는 그 돈을 이제 그 사게 됐을 때, 지급을 하게 됐을 때 그 대가로 이제 받게 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개념이 다르고요.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랑 채권 금리라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채권 수익률은 채권이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율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이자, 그 금리하고 이자는 채권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이용료로 어떤 그 이자를 받게 되는 대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어떤 게 다르냐면 채권 수익률은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마다 또는 달마다 이자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채권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성하고 이제 반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져서 여기에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 국채 10년물을 만일 투자자가 사게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거기에 표시된 대로 금리를 만기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겠고, 다른 부분은 이자 외에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샀을 때보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이라는 자산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자산에 대한 어떤 수익률 개념이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금리나 이자는 말 그대로 이제 채권 금리 하나만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랑 그 이자, 그러니까 금리라는 약간 차별화된 어떤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요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뭐 1.7%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금리인가요, 수익률인가요, 아니면 이자입니까? 금리입니다. 금리는 뭐 이자하고 똑같은 금리로 봐도 되고요. 그럼 뭐 10년물이 1년 동안 놔뒀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정도를 저희가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뭐 10년물이라고 하면 만기가 10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10년 만기 기간에도 서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좀 그 특이한 부분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이나 어떤 대표적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유통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처음 발행되고 나서 채권 시장 안에서 이게 그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도하고 매수자하고 팔라고 하는 사람이랑 살라고 하는 사람이랑 원하는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가격이 변하게 되고, 채권 가격이 이 채권 가격의 변화는 금리의 오르내림으로 일단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르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채권 유통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는 건 결국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서로 수급들이 많다는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수급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급 논리가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재정을 지금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풀어놨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돈을 이제 계속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려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겠죠, 시장에.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발행을 미국 정부는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떨어지게 되죠. 이 수급적인 논리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경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좀 올라갈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인플레라는 거는 그 전반적인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 네. 금리가 좀 올라가는 특성, 채권 계약은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적인 요인하고 이제 같이 동반되는 건데, 채권 금리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라게 되면 시장금리는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타이트하게 가져갈수록 금리가 좀 오르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경기적인 부분이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금리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요새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 경기 부양책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돈을 많이 풀었으면 금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건데 왜 올라가는 거죠?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제 금리 자체는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공급하는 방식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이후로의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정부가 채권을 많이 찍어서, 그리고 그걸 채권을 공급을 해서 그걸 이제 시중이나 또는 중앙은행이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네요. 네. 이 과정에서는 채권 수급 측면에서는 채권 발행이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이 이제 통화 정책이랑 물가 또는 경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같은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금리를 오르는 방향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시장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높아지는 거랑 네. 그러면은 그 주식 시장이 꽤 영향을 받고 떨어지는 거랑은 네. 또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이게 되게 뭐 상호작용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네. 일반적인 특성인데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가야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대의 일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약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시장이 이미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주가가 먼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경기가 좋을 걸로 움직이게 되면 주가는 선반영했던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특성을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같은 케이스하고 좀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주식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만큼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걸 배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작년 이후에 이 배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상당 부분 이 배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고평가가 돼 있는. 원래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주가가 그렇죠.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전에 비해서 높게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형성이 되는 요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저금리 또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한 1년간 이런 부분을 많이 높여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은 이 높아진 이 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이 다소 불안해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반영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계자들 보실 때 이제 거의 고점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고점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약간 장기 평균이나 이런 적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흔히 생각할 때 뭔가 이게
그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빠져서 절로 이동한 그 채권 시장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예. 그거는 맞는 예, 알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투자하는 요인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채권 가격을 보고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는 약간 그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네. 금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긴 기간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많이 낮을 때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 주면 네. 은행에 예금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네. 채권 금리가 높아져서 네. 이자 수익을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금리가 높아지면 네. 이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돈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금리만을 놓고 보게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는데 채권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네. 반대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게 됐을 때 주식 시장에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는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게 되면 채권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시장 쪽으로 안 가고 주식 시장 쪽으로 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고 연 1% 이자라고 하면 예. 1년 동안에 이제 1년이 지나면 그렇죠. 이제 101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은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이미 고정된 채권 금리가 있는데 그럼 거기서 금리가 오르내린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이제 유통금리고요. 네. 약간 그 미국 국채 같은 경우를 이제 발행 시점에 이제 그 사게 됐을 때 네. 10년 이후에 이제 원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쿠폰 이자, 그러니까 이자는 네네. 이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네. 이게 보통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1%짜리 금리라면 네. 0.25%씩 금리를 분기마다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죠. 네. 이 금리를 이제 계속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10년이 지나면 이제 원금을 받게 네.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금을 그냥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중간에 매매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매매할 때 이 국채에 대한 금리가 계속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지금 어제 뭐 금리가 올랐네 내렸네 네. 뭐 이런 얘기는 그 채권 가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만기까지 갖고 가지 않고 중간에 팔게 됐을 때는 여기서 가격이 금리가 움직인 가격, 네. 금리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제 대상 자산의 가격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채권도 이제 그 기한이 다를 텐데 예. 그 중에서도 10년물을 유독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일종의 벤치마크를 일단 지정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벤치마크는 이제 3년물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5년물, 네. 10년물 이런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은 원래부터 이제 벤치마크가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보여지는데 뭐 10년물 국채금리를 벤치마크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짧은 만기의 어떤 그 채권들은 연준의 정책금리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정책금리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죠. 단기물로 인식이 되는 한 10년물 네. 서부터는 이게 어느 금리 변동폭이 조금씩 커지는 네.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그 변동폭이 좀 크고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금리를 그 10년물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저 요새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인플레이션은 흔히 이제 화폐 가치 하락,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식 시장이랑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가 네.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물가가 이제 오르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인플레는 물가가 오른다라는 표현을 인플레이션, 인플레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주식 시장에 받는 영향력은
꼭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흔히 말하는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흔히 말하는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이 얘기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되게 우려할 예. 건 아니다라고. 물가가 급등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걸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게 되는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리플레이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여기에 약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빠르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낮추기 맞습니다. 자제시키기 위해. 맞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인플레를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면 그러니까 물가가 빨리 오르는 국면이 오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시장의 돈을 조금 더 흡수하기 위해서 네.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네.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뚜렷해지면 그게 주식시장에 더 안 좋은 시그널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라는 부분이 네.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또는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인플레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전반적인 어떤 그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오름폭이 커지는 현상 정도로 봐야지 특정 상품이나 특정 물건이 좀 오르는 거를 뭐 인플레와 뭐 그런 부분 직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랑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국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는 인플레가 발생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고 대부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꼭 이게 이제 시차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도 미래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인플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경기가 빨리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 금리가 오르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 시차가 언제까지나 일치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고요. 금리가 조금 더 빨리 사이클이 좀 빨리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새 계속 인플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제적인 우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인가요? 주식시장. 약간은 선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성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약간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오를 걸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은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은 시장에서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인플레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중앙은행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시장이 되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나 시장금리는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채권 시장 뭐 이런 데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진영 간의 어떤 생각이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아직은 지금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팀장님 저희는 어느 생각을 따라가야 되나요? 우선적으로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생각이 부합이 되게 되면 나중에 중앙은행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 너무 과도한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미래 가격을 시장에서 반영한다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풀려져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금리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 빨리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단기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나중에 어떤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